이번 시간에는 제1공화국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1공화국부터 해서 제6공화국 헌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물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제1공화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우리의 재헌헌법이죠. 그래서 7월 17일부터 1960년 6월 14일, 6월 15일부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때까지를 지칭합니다. 자,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원래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고, 원래 미국과 소련의 약속이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진군해서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이남은 미국이 진군해서 무장해제를 시키자. 그런데 소련이 이외로 미국이 진군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 북부를 어떻게 보면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급하게 한반도 이남에 특히 이제 일본 쪽에 오키나와하고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미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제를 정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1946년이 되면 사실 38도선 이북은 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정립을 했다 그러죠. 일단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마침내 그 한반도에 대해서 유엔에 상정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형성하자.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총선거를 반대했죠. 유엔에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하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남조선 과도정부 임시 입법의원 하는 데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어서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때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남노당 원래 이 사회주의 체제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 특히 남한에 탄탄하게 이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를 북노당, 그리고 남한을 남노당, 이 남노당 쪽에서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적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서 198명의 의원을 선출해서 여기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 의회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원래 이제 이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면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가 그 정부가 조직이 되죠. 그럼 정부가 조직이 되면 그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거가 행해져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그 당시 시대 상황입니까?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 5월 10일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면 2년간 국회의원의 역할을 국회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우리나라 그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주로 의원 내각제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 후에 대통제, 그러니까 미군정이나 그 후에 우리나라 이 정치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잡은 이승만 이 전 대통령 등에서 대통제를 선언했다 합니다. 어쨌든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제로 바뀌면서 대통제가 주축이 되면서 내각제에 가면 이 독특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 역사적으로 2공화국 때만 순수한 내각제였고 그 외에는 대통제를 하되 미국식 순수한 대통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통제에다가 내각제가 가미한 일종의 혼합 형태다. 그러나 주가 대통제이기 때문에 대통제 하지만 미국식 대통제와 달리 내각제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재헌헌법은 1917년 7월 17일 시행이 됩니다. 되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도 하죠. 이 재헌헌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드린다면, 우리 재헌헌법의 전문에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이제 전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합니다. 즉 우리는 공화국이다, 군주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공화국은 전제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공화국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주적이 한다 해서 민주공화국. 그리고 제2조에서 주권은 국민이 갖는다. 국민주권주의 또는 주권제민주의라고 하죠.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 통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4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자, 이 의미가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 38도선 이남이 아니라, 그렇다면 38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38도선 이북의 저 체제, 아직 실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38도선 이북의 저 땅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 38도선 이북에 무엇인가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저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하고, 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조항은 지금 또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조에 탄핵재판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51조 대통령은 행정권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바로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즉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간접 선출했던 겁니다. 실제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회에 간접 선출되어서 그 당시에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사이에 2년 후에 국회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인 자유당이 여소야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국민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1952년 헌법 개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76조 사법권은 법원, 그리고 81조에 헌법위원회를 두겠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는 체제를 소위 사법위원주의 체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헌헌법부터 사법위원주의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두고 별도로 헌법재판기구를 따로 뒀는데, 특이한 게 이제 탄핵재판소도 따로 두었죠. 지금은 현재입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도 같이 한단 말이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역사적으로 3공화국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기구를 따로 뒀다.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뭡니까? 바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고, 특히 뭐요? 바로 적산 재산, 바로 일본 사람들,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 등을 이걸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걸 또 분배를 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그 당시에 공업화, 특히 이제 공업의 중심은 전부 이제 뭡니까? 38도선 이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8도선 이남에서는 거의 농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보다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규제, 조정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84조, 85조, 86조, 특히 이제 뭐 85조는 천년자원의 국유화 이런 것도 이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하고, 또 81조에서 뭐 운수, 통신 등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영이나 공영을 한다 해서 굉장히 뭡니까? 이게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맞느냐 이렇게 오해를 될 정도로 국가의 개입을 강하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통제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 등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바로 통제 조항들을 대폭 줄여서 자유경제 체제를 대폭 강화한 체제가 이제 제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 즉 뭐냐면 국민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그것은 2차 개헌 때 등장합니다만은 지금 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 개정 제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으로 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의결도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 해서 국민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국민 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3공화 헌법, 즉 5차 개헌과 6차 개헌의 3공화 헌법인데 제3공화 헌법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962년 헌법 제5차 개헌이 최초로 국민 투표로 개정한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공화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핵심만 언급을 하면은 제헌헌법, 입헌 공화국이었다. 전제 군주국도 아니고 입헌 군주국도 아니고 군주를 인정하지 않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입헌 공화국. 우리 지금은 이제 입헌 공화국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군주를 두지 않고 우리는 공화국으로 가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잘 하겠다는 거. 실제 실현되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집단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개인 우선주의, 평등 우선 체제가 아니라 자유 우선주의, 그리고 권력 집중주의가 아니라 권력 분립주의, 그 다음에 인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전면적 계획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이 미군정에서 남한 주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평가를 하기를 70% 훨씬 이상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남한에는 또 걸출한 사회주의 지지자가 있었죠.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소련 군의 장교로서 소련을 등에업고 왔지. 그 사람이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주 젊은 그냥 30대 초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엘리트였다 그랬죠. 그리고 일찍이 소련에 가서 학교도 공부도 하고 또 남한의 이 사회주의 체제 이 조직을 다 조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사회주의란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과연 사회주의 체제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체제에서 우리의 제헌 헌법은 바로 자유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주의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체제를 지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제도인데 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 간선을 했고, 그다음에 사법을 이원화시켜서 일반 재판하는 법원과 헌법재판하는 헌법위원회를 두고 탄핵재판을 별도로 설치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우선 체제를 지향했다는 거,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했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뭡니까?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내각제안,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올리지만 이게 부결이 됩니다. 한편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간선에 의해서는 또 집권하기 어렵다고 봐서 국민의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때 이제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에서 저 부산에 임시정부를 형성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는 정부통령, 즉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안을 올립니다. 둘 다 부결돼요. 그러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직선제는 해야 돼. 그래야 또 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안에다가 야당이 올린 안 몇 가지를 믹스해서 여기 발췌입니다. 발췌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밤에 촛불 켜놓고 별도의 방에서 이때부터 날치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날치기 그런 거 없었어요. 날치기 속된 말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 1차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당안, 부결된 야당안과 부결된 여당안을 일부만 발췌해서 통과시켰다 해서 이게 별칭이 발췌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안,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직선제를 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제1차 개헌에 의해서 53조가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선제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재헌 그 당시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하기가 상황이 예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간선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2년 후에 국회 총선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재헌의회가 48년 국회 역할을 2년간 하다가 1950년 2년 후에 국회 총선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즉 재헌의회에서는 김규식을 지지하던 파들이 우리는 하나된 조국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겠다 해서 총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지지하는 파가 상대적 주도를 했는데, 1950년 국회 총선거를 할 때 김규식을 지지하는 파들이 다 국회 총선거에 참여해서 여소야대가 돼버려. 그러면 이 국회에서 간접 선출을 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954년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이 원래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럼 8년을 할 수 있죠. 그럼 8년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이 계속 하셔야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야당의 이 충성파들이 각하가 없으시면 안 된다. 해체를 하겠죠. 그래서 54년 2차 개헌은 원래 대통령은 4년 중임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 안 받는다. 즉 영구제를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조문을 부칙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부는 2차 개헌안을 억지로 이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였어요. 그런데 개헌 정족수,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했죠. 즉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한 표가 모자랐어. 그래서 부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4는 버리고 5는 취한다 해서 이걸 4 버릴 사자입니다. 5는 받아들인다, 덜립자입니다. 그러면 4는 버리고 5는 취한다. 한마디로 해서 반올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4소 5입의 논리를 정해서 이틀 후에 부결 선언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통과됐습니다.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족수에 무슨 산수도 아니고 반올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니와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부결된 것을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4.4 5입개헌이라고 그러죠. 이 4.4 5입개헌의 핵심은 물론 됩니까?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언권을 신설해서 국민의 직접민주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가장 이제 핵심은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폐지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경우에 따라서 영구 집권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자, 그런 정도 하고, 실제 7조 2의 국민투표, 헌법 개정에 대한 게 아닙니다. 주권 제약,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겠다는 취지. 그 다음에 55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이래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칙했습니까?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말하죠. 이 단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겠다. 즉 계속해도 된다는 거죠. 98조에서 헌법 개정의 제한은 대통령, 민의원, 참의원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선거권자, 즉 참의원이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이 됩니다.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해서 국민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을 줬습니다. 이걸 국민발언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뒀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불안전한 상태이고 또 전쟁이 벌어졌고 동족 간에 잿더미 상태이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또 헌법 조항을 보니까 통제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그 경제체제가 아니요. 자유경제체제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하는 취지에서 통제조항들을 많이 줄여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한 대표적인 헌법이 되겠다. 그런 거 해서 제1공화국 헌법, 재헌헌법 1차 개헌, 2차 개헌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